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구조기능론과 갈등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제 이 이론들, 그러니까 이번 주 그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 설명되고 있는 구주차 수업 내용들의 그 이론들의 그 분류를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행동,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 안에서 행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회라고 하는 현상,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은 굉장히 해석이 다르게 될 수가 있어요. 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것이 진짜 문제야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의 구조의 문제야, 제도의 문제야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러한 인간의 문제, 인간의 행위, 어떤 잘못된 부적응적인 어떤 문제, 행동을 개인에게 쥐어줄 것이냐, 아니면은 사회적인 전체의 문제, 구조의 문제, 혹은 제도의 문제로 볼 것이냐. 자,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행동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문제를 다르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에 대한 접근 방식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거시적으로 볼 것이냐, 혹은 미시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복지 혹은 정책적인 대응 방식은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거시적으로 볼 때는 뭔가 제도와 법과 뭐 이런 것들의 개선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미시적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 행위 자체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교정적인 혹은 실천적인 접근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 이론들이 분류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이런 것 좀 한번 체크하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를 하나의 커다란 거시적인 것들. 이 거시적으로 사회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간의 세세한 행위들, 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뭐, 자아가 어떻게 형성돼, 이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관심 있는 거는 거시적 관점에서는 사회의 구조, 제도,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과연 사회의 제도나 사회 구조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사회를 거시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는 구조라든지 제도를 통해서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표적인 관점은 이론은 그러니까 구조기능론과 갈등 이론이 대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행위보다는 사회를 전체적인 커다란 틀 안에서 사회를 바라보려고 하는 사회 현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홈리스, 그래서 노숙자의 문제죠. 노숙자의 문제다라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노숙자 개개인의 행위보다는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위기 혹은 취업의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상이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어떤 제도적 측면에 법적 측면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겠죠. 노숙자를 위한 여러 가지 뭐 서비스 법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혹은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어떤 제도의 변화,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이 거시적 관점의 두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미시적 관점은 거시적 관점과는 달리 인간 행위 자체에 관심을 갖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가, 그 상호작용의 패턴이 굳어져서 우리의 행위 혹은 사회 현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거고요. 또는 뭐 다문화 이론도 여기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뭐 낙인 이론 같은 경우에도 이 미시적 관점에 해당되는 이론이에요. 낙인 이론이라는 건 나중에 뭐 물론 고주차에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우리가 누구에게 꽁 하고 낙인을 찍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인간은 처음에는 그런가 하고 행동을 하다가 점점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상호작용이 그런 식으로 계속 사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인간의 행위가 결정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그러한 관점이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미시적 관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홈리스, 노숙자의 문제를 설명할 때도
자, 그런 거죠. 노숙자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시하고 뭔가 의욕이 없어라고 바라보는 관점이고, 많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두고 그런 식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부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노숙자를 바라볼 때, 뭔가 나태한 사람들, 뭔가 부적응적인 사람들하고 낙인을 찍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그런 이론들이 바로 미시적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이론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구조기능론과 갈등 이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구분하여서 설명하였다면, 오늘 배우게 되는 두 이론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서 두 이론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 이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조기능론 하면은요, 여러분들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이루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 각각의 제도들, 각각의 어떤 구조들, 이런 것들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있죠? 사람 그려볼까요? 사람 못 그리는데 아무튼 그려볼게요. 팔다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죠. 자,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뭘로 이루어졌죠?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기 뭐 심장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움직여진 통합된 이러한 통합된 유기체를 우리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기체는 각각의 머리, 손, 다리, 팔, 뭐 심장 이런 것들이 서로 고유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머리의 기능, 손은 손의 기능, 발의 기능, 심장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고유한 기능들이 서로 자기 기능을 잘 하면은 우리의 인간이라고 한 이 유기체는 어때요? 기능적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구조 기능론에서는 사회라고 하는 거는 이런 하나의 유기체로서 사회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각자의 제 기능을 잘 하고 있을 때, 그렇죠? 우리 사회는 별 문제 없이 잘 굴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기능을 잘 하고 있을 때 우리 사회는 안정되고 통합되는 그러한 기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기능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각각의 역할을 잘 함으로써 사회가 안정과 통합을 이루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의 이러한 구조들 혹은 이러한 요소들은 이렇게 사회를 안정, 통합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자신들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머리는 머리의 역할 해야겠죠. 손의 역할, 심장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팔이 팔의 역할을 못할 때 혹은 심장이 심장의 역할을 해하지 못할 때 우리 사회에는 불균형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문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기능들을 하는 요소들이 일부분의 얘가 제 기능을 잠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의 불균형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것만 해결해 준다면은 우리 사회는 별 문제 없이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통합과 안정된 상태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구조 기능론에서 바라보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인간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뭔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팔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잘 고쳐주면, 다리 역할을 잘 고쳐주면, 머리의 역할을 잘 고쳐주면은 우리가 우리의 불균형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전체를 뜯어 고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전체는 잘 굴러가. 하지만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분만 손을 보면 우리 사회는 안정과 통합의 길로 잘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구조기능론이에요. 자, 여러분들 급진적인 변화를 싫어하고 안정되고 통합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구조기능론은 좀 보수적인 관점이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관점입니다. 자, 급진적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 사회의 급진적인 변화가 별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구조기능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뭐냐,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 사회가 안정되고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냐를 설명하는 게 구조기능론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사회 전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부분의 문제가 있는 일부분을 우리가 그 기능이 회복이 된다면 사회는 오케이 하고 안정과 통합의 길로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반면에 갈등론은 우리 사회에는 처음부터 갈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나오겠지만 유물론적 관점. 근데 여기서 대표적인 학자가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죠.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착취하는 것이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계속 억눌려 있지만은 않습니다.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 우리 사회는 이 가지지 못한 자는 항상 뭔가 이동도 안 돼. 신분의 이동도 안 돼. 사회적인 어떤 자신들의 어떤 이동, 변화 이런 것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억압하고 착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갖지 못한 사람들이 빵 하고 문제를 발산시키고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갈등은 늘상 필연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빵하고 터진 것들을 잘 봉합하고 수습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사회는 변동이 된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한 단계 사회가 움직이고 하지만 한 단계 움직인 사회 안에서도 언제나 그 사회에는 가진 자가 있고 갖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회 안에서는 모순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순이 다시 한번 빵 하고 터지면서 사회에 변동이 일어나고 이러한 식으로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사회가 변동되고 발전되는 것이 갈등론에서 바라보는 사회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론에서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냐에 따라서 사회는 변화, 변동, 발전된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의 갈등론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구조기능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조기능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파슨스라고 하는 사회학자입니다. 자, 파슨스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우리 사회는 하나의 파슨스에 의하면 우리 사회는 하나의 체계다. 체계다. 혹은 이제 우리 사회는 체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뭐 여러 가지 제도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입법부, 뭐 행정부, 경제제도, 뭐 사법제도, 뭐 종교제도, 뭐 사회복지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 얘를 하나의 체계라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체계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이 서로 상호 연결됐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회가 잘 기능하는 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서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시계 안에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있죠. 이런 톱니바퀴가 서로 잘 맞물려서 움직여 나가면 시계는 어때요? 잘 굴러가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 하나의 톱니바퀴가 띵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시계가 서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시계를 한 채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의 톱니바퀴를 잘 갈아주면 다시 시계는 원상태로 복구가 되면서 원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잘 해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거와 마찬가지. 우리 사회를 이루는 많은 제도 혹은 그걸 하나의 체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 여러분들 사회 체계 이론하고 혹은 생태 체계 이론하고 굉장히 유사한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우리가 생태 체계 이론을 우리가 이 구조기능론 구조기능론이라고 하는 이 챕터를 따로 이렇게 만들기 이전에는 이 파슨스의 이론은 생태체계 이론 혹은 사회체계 이론을 설명하는 하나의 꼭지로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회학 이론을 강조하면서 이런 구조론, 갈등 이론을 이렇게 크게 전면에 내세워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체계 이론, 생태체계 이론에서 배우는 내용들이랑 굉장히 많이 겹쳐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사회는 전체 체계다. 이 체계 안에는 또 작은 체계들이 있어요. 상위 체계라고 얘기하고 이 안에 들은 체계들을 하위 체계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안에 들은 하위 체계라고 보여진 이 하위 체계는 그 하위 체계 안에서는 하나의 상위 체계고 그 상위 체계 그 내부에도 또 자그마한 또 하위 체계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전체를 이루는 사회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상위 체계의
하위 체계가 되는 거죠. 이 하위 체계인 가족은 또 가족이라고 하는 커다란 하나의 체계 안에 또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 거죠.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상위 체계 안에 하위 체계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체 커다란 상위 체계가 있고 안에 상위 하위 체계가 있고 사회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체계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체계들은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은 거고요. 항상 뭔가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뭔가 변동이 있어서 막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체계가 깨지고 변화되고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뭔가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과 균형, 항상성.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됐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균형, 안정, 통합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체계는 이 안에서 열심히 서로 역할을 잘 해내고 있고 서로 기능을 잘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생존, 균형 유지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자, 요거 우리가 이제 너무 큰 사회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만약에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체계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여기 있죠.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심장도 있고 팔다리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전체로서의 하나의 체계는 또 머리라고 하는 거, 다리, 몸통, 심장, 뭐 손발이라고 하는 이러한 각각의 부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체라고 볼 수 있고 각각의 기능들은 서로서로 역할을 함으로써 인간의 하나의 유기체가 물론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자신의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항상성과 균형, 안정, 통합을 위해서 그러한 기능들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머리는 머리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팔은 팔의 역할, 심장은 심장의 역할, 각각의 기능과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잘 해냈을 때 하나의 이러한 유기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사회의 체계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사회가 유지되고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고 그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의 사회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제도들이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함으로써 사회는 균형과 안정, 통합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 그걸 할 때 안정과 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교재 외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 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이제 그런 제도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제도들이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잘 해낼 때 사회는 통합과 안정, 균형, 항상성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구조기능론에서 얘기에는 좋은 사회, 바람직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는 교재 외의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제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볼 때 경제제도가 있습니다. 생산, 분배, 소비 기능을 담당하는 경제제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동을 하는데 필요로 한 여러 가지 뭐 행동들을 가르쳐 주는 것들, 일반적인 가치를 알려주는 이런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들도 필요합니다. 주로 가족이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를 통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규범이 있어야지 사회가 제대로 통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범을 만드는 것, 또 규범을 행사하는 그러한 제도들이 있어야지 사회가 흐트러지지 않고 아노미 상태가 되지 않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법들을 통해서 이제 사회 통제가 가능한 거죠. 법 혹은 정치 제도가 사회 통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내고 우리가 결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사회통합의 기능을 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러한 기능을 하는 제도는 우리가 종교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상호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부상조.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런 제도가 딱히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현대 사회로 올수록 이러한 제도들의 어떤 필요성이 점점 증가된 거죠.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각각의 이런 제도들이 역할을 할 때 균형과 유지와 통합이 되면서 우리 사회가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되게 좀 유명한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요 내용은 그 파슨스가 얘기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뒤 이후에 나오는 체계 이론에서도 다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슨스가 여러 사회를 이루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하나의 체계다라고도 얘기하고 혹은 제도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혹은 구조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즉 사회를 이루는 체계, 제도, 구조 다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경제제도, 경제체제, 체계, 구조 뭐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경제, 뭐 가족, 뭐 법, 종교, 사회복지 이런 제도 혹은 체계 혹은 이런 구조들이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파슨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체계들의 개념과 그 체계들은 각각의 제도 혹은 경제 체계 혹은 뭐 가족 제도, 가족 체계, 뭐 이런 각각의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이런 체계들 혹은 구조들 이런 것들은 자신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역할 혹은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체계가 갖고 있는 혹은 이런 체계 혹은 구조 뭐라고도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 그 다음에 그것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기능들, 이 안에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중요한 기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구조기능론에서 얘기하는 체계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거는 다양한 체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 체계들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제도, 사회제도, 우리가 사회복지제도, 법제도, 뭐, 이런 거 따로따로 각각의 기능을 분리시켜서 떼어서 물론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있어요. 고유의 역할과 기능이 있지만 우리 사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어때요? 톱니바퀴 물리듯이 서로가 잘 맞물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을 해 나가면서 상호 의존적인 기능을 해 나가면서 그것이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 구조기능론에선 사회가 잘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러한 체계들은 서로 어때요? 부분들은 각각의 역할을 하지만 각각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역할이 분명한 어떤 경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는 역할이 분명해요. 이게 경계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경제제도가 가족제도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제도는 가족의 어떤 뭐 사회화 기능, 뭐 양육의 기능 이런 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는데 그 역할을 서로 막 이것저것 지들끼리 다른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체계들 간에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가 있지만 각각의 체계들은 서로 상호 의존되어져 있는 거죠. 경제제도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가족제도에 영향을 주죠. 가족제도가 문제가 생기면 뭔가 사회의 법제도에 영향을 주는 거죠. 법제도가 뭔가 변화가 생기면 경제제도에도 영향을 주고 사회복지제도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이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머리가 아파요. 그럼 어때요? 소화도 안 되고요. 여기 나의 어떤 뭐 소화기관, 장기에 영향을 주죠. 그럼 뭔가 이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팔다리도 아프고요. 기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각각의 역할을 하지만 서로 의존적이면서 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렇죠? 균형, 안정, 통합 이런 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이다, 안정이다라고 하는 걸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막 휘몰아치는 어떤 변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좀 잔잔한 거. 물론 막 변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잔잔한 거. 균형은 그런 거예요. 균형은 막 변동이 막 심하게 일어나서 늘상 갈등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는 갈등이 너무나 항상 존재해서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어가 아니에요. 긴장은 있지만 그러한 긴장이 조금 해결되고 나면 어떠한 변화가 더 이상 안 되는 유지되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는 이 구조기능론에서 좋은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체계는 약간 정태적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머리가 되게 아파요. 그럼 머리를 아픈 동안에는 뭐 팔다리도 아프고 뭐 너무 아프겠죠. 하지만 머리를 치료하고 나면 온 이제 나의 기능들을,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기능들이 안정이 되고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구조기능론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회를 보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는 너무나 심각한 변동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되고 정태적인 것을 필요로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뭔가 변동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럼 머리 치료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어떤 힘든 과정을 겪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안정 상태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내가 머리가 아프면 일단 컨디션이 다운돼요. 그럼 소화가 잘 안 될 거예요. 이건 장기 기간에 영향을 주죠. 장기 기간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사람이 활력이 떨어져서 뭔가 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걷기도 싫고 활동도 하기 싫어요. 자,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부분의 형식에,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를 이루는 여러 가지 제도들, 체계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가족 구조가 굉장히 많이 변했죠, 요즘엔. 핵가족 혹은 결혼을 하지 않은 가족들도 많습니다. 또는 뭐 한부모 가족도 많습니다. 이런 가족 구조의 변화는 어쩔 수 없이 그 사회복지 어떤 제도라든지 사회복지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변화는 다른 부분의 형식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 각각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 역할을 잘 해내가면서 우리 사회는 안정과 통합의 길로 가려 한다라고 하는 거 구조기능론에서 주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는 각각의 역할들이 있고 자신의 역할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이 변하면 뭔가 이 각각을 이루고 있는 체계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좀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제도가 가부장적 제도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가부장적인 제도를 고수하기에는 여성들의 인권도 많이 신장이 되었고 가족의 구조 역시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가족 구조를 그런 식으로 고집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가족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원래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유지적인 성격,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변화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사회가 변화됐다고 가족 자체가 모두 해체될 수는 없어요. 한부모 가정이 됐던 아니면 혼자 사는 가정이 됐던 여러 가지 뭐 가족 형태가 있던 간에 그 가족이 원래 해야 하는 역할,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그다음에 양육하고 사회화하는 기본적 역할은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가족이 유지가 되어야지만 우리 사회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따라서 모습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본래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런 유지적 성격도 우리는 사회 체계에서는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사회 체계 이론 배울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슨스가 얘기하는 이런 체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체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책에 되게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책에 있는 긴 내용들을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의 설명보다는 오히려 그냥 제가 따로 PPT 만들어 놓은 내용들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책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으니까 PPT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의 책에는 예를 들면 뭐 가족이라고 할까요? 가족이라고 하는 책에는 사회 체계론적 관점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체계를 이해를 했다면 자, 가족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체계는 뭐 혹은 가족으로 뭐 내지는 뭐 집단 혹은 뭐 지역사회 혹은 뭐 작게는 뭐 복지관, 기관 뭐 이런 것들 하나 다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체계가 모여서 또 다른 커다란 체계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회가 이루어지는 걸 하나의 사회 전체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 체계 안에는 작은 체계들로 모여져 있는 전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작은 요 아이들도 하나의 체계라고 불립니다. 그럼 요 안에 있는 이러한 작은 아이들, 이 체계는 어떠한 기능이 있어,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지 체계가 유지 통합될 수 있냐면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이렇게 AGIL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자, 한국말로 하죠. 자, 얘는 목적이에요. 목적 달성 기능. 자, 여기에는 A라고 하는 건 적응 기능이에요. 자, 이 I라고 하는 건 통합 기능입니다. L이라고 하는 거는 유지 기능, 형태 유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슨스가 얘기한 이 목적 달성 기능, 적응 기능, 통합 기능, 형태 유지 기능이라고 하는 이러한 네 가지의 기능은 체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목적 달성 기능과 적응 기능은 우리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받는 그런 어떤 요구들에 대한 그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와 관련된 차원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체계는 내 외부에서 받는 어떠한 어떤 압력과 기대, 변화에 따른 어떤 기대에 해야 할 역할이 있지만 이 체계 내부의 구성원들, 내부의 작은 요소들에게서 받는 어떤 이 내부의 요소원들을 위한 기능도 필요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통합 기능 또는 유지 기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요 기능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훨씬 더 이해를 하시기 쉽습니다. 자, 이 기능들은 각각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외부 환경과 관련돼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받는 어떤 기대와 관련된 그러한 기능들을 기대와 관련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체계는 어떻게 기능을 해야 되는지 해서 목적 달성과 적응의 기능이 있고 외부 내부 요소들에게서 받는 그런 기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되는 기능은 통합의 기능과 유지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각각의 기능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표 달성 기능부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얘는 어때요? 외부로부터 받는 기대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들이에요. 자, 목표 달성은 자, 우리는 체계 외부로부터 너희 체계가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받는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를 충족해서 뭔가 과업을 달성할 해야 하는 그런 기능들은 체계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의 받는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기능, 그래서 뭔가를 달성해야 하는 기능, 이걸 우리가 목표 달성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우리 지역사회 안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자, 복지관은 지역사회 혹은 뭐 사회로부터 받는 기대가 있어요. 너희 복지관이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기대가 있죠. 그러면은 복지관은 외부로부터 받는 그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합니다. 뭔가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겠죠. 자, 그래서 뭔가 과업을 달성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놔야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거 했어요. 이래서 이러한 과업으로 이러한 결과 달성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런 우리가 기능을 우리가 목표 달성 기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받는 기대를 충족시켜서 뭔가 과업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된 기능, 목표 달성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외부에서 받는 이러한 기능, 즉 너희 복지관이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너희 복지관이 우리 지역사회 비행 청소년들을 위해서 비행 청소년들의 문제를,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들을 조금 감소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동네에 너무 비행 청소년이 많아. 너네 그런 프로그램 좀 할래? 그러면 우리 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비행률을 좀 낮춰야겠죠. 그게 바로 목표 달성 기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비행 청소년과 관련된 이제 그 복지관이 프로그램을 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행 청소년 집단도 모으고 하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뭐 어떤 자원도 필요하잖아요. 자원봉사 자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자원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의 어떤 인식도 변화시켜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외부로부터 받는 어떤 기대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과업을 해요. 이게 목표 달성 기능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로 한 것들이 있어요. 뭔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한 수단과 관련된 그러한 기능이 적응 기능이에요. 그럼 우리 목표 달성, 즉 지역사회의 비행 아이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돼요. 과업을 달성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뭔가 자원이 필요해요. 자원을 끌어와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자원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필요하니 이러한 것들 끌어와서 이런 것들을 잘 운영을 해보세요라고 하는 게 적응과 관련된 기능이에요. 적응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복지관이 이제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만약에 비행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거나 자원을 동원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인식 개선 및 홍보를 한다거나와 같은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해줘야겠죠. 그것이 뭐냐? 적응의 기능이다. 즉 이걸 적응의 기능은 이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차원의 기능이다. 그래서 활용을 뭔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적응 기능에 해당합니다. 자, 이거는 외부에서 받는 기대를 해결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이 두 가지 이 아이들은 내부의 기능, 내부에서 받는 기대를 해결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중에 통합 기능은 뭐냐면 내부적으로 뭔가 여러분들 봐봐요. 복지관은 외부에서 너네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너네 복지관이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비행 문제를 좀 감소시켜 줄래? 그러기 위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원들을 막 끌어들여서 실제로 활용을 합니다. 적응 기능이죠. 자, 그런데 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지관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들도 있고 복지관 안에 있는 여러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들, 즉 혹은 그 직원들이 우리 복지관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있고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조직이 이렇게 규율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조직의 이런 휴가 체계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조직 안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할 기능이 있어요. 외부에서의 것들을 해결할 기능도 있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기대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기능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걸 통합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체계가 내부적으로 부분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기능이에요. 조직을 잘 운영을 한다거나 하는 것과 관련된 그래서 구성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기능, 이게 바로 통합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잠재 혹은 형태 유지 기능은 그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이 하나의 체계가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나 변동이나 외부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 경험을 하면은 굉장히 이 형태, 이 체계 자체를 유지하는 게 불안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요. 만약에 복지관이 막 이게 유지가 안 돼요. 불안해. 언제 문 닫을지도 몰라요. 재원이 잘 확보가 안 돼서 언제 이 기관이 닫을지 몰라고 이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게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보여져. 아니면은 이 기관이 사회의 변화의 흐름을 잘 읽지 못해가지고 도태되고 있어요. 그럼 기관이 유지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기관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 우리 내부의 사람들은 기관이 없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해체되기를 원치 않아요. 기관이 어떤 식으로든 유지되기를 원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형태의 유지와 관련된 기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부의 기관들, 이 구성원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래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서로 막 갈등하고 긴장하는 것들을 잘 마무할 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래서 이 형태가 이 기관의 어떤 모습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형태 유지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아무리 이제 가족 기능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핵가족화되고 혼자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굉장히 가족이 축소화되어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막 얼굴도 못 보는 상황이 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은 가족이 와해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때로는 이 가족이 어떻게든 잘 유지가 되고 어떤 가족이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 형태가 유지가 되어야지 그게 기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만나야 되고 온라인상으로도 안부를 전해야 되고 그러면서 가족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깨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 그러니까 이 체계가 해야 할 그러한 기능을 우리가 잠재 기능 혹은 형태 유지 기능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체계 내부의 구성원들이 막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잘 들어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기능이 바로 기능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그래서 파슨스의 체계 개념과 뭐 기능에 대해서 뭐 앞서 계속 설명했던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모든 체계는 반드시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것이 가족 체계건, 경제 체계건, 뭐 아니면 법 정치 체계건, 사회복지 체계건 간에 이러한 네 가지 기능이 반드시 유지가 되면서 사회가 하나의 체계들이 이렇게 잘 구성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렇게 부분 이루어진 이 체계들이 모여져 있는 이 전체 체계 역시 이 안에서 이런 네 가지 기능이 반드시 수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거를 다시 설명하면 이게 하나의 부분들의 하나의 체계죠. 이런 체계들도 네 가지 기능이 반드시 수행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 체계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전체 체계들도 이 네 가지 기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표가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가지 기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차원의 체계가 당연하죠. 존재하고 전체 체계는 각각의 이렇게 구성하는 하위 체계가 있고 만약에 우리 하위 체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체 체계에도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고 혹은 이 하위 체계 내에서의 어떤 체계 안에서의 기능 중 하나가 제대로 못한다. 만약 형태 유지 기능이 안 된다. 그러면 전체 체계가 와해될 수 있는 거예요. 목표 달성 기능을 못한다. 그럼 목표 달성 기능을 못하면 그 복지관은 과연 지역사회에서 존재 가치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기능이 잘 못하면 전체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